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가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갔으니 아이와 함께 며칠 묵겠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릴 생각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딸과 손주를 위해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드디어 적막했던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어머니는 거실에서 비몽사몽간에 듣지 말아야 할 아니 들릴 리가 없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위였습니다. 지금쯤 멀리 지방 출장을 가 있어야 할 그 남자가 어째서 한밤중에 이 집에 있는 걸까요? 처음엔 나이가 들어 귀가 어두워진 탓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현관문 앞에서 떨어진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달아 피워진 흔적이었죠.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거실에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화면에 잡힌 장면을 보고 어머니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어머니.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몰래 집으로 들어오는 사위는 과연 무엇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던 한 가정의 뒤편에 도사리고 있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려 합니다. 사람 나이 70을 넘기면 인생은 마치 뭉근하게 우려낸 숭늉처럼 별다른 맛도 큰 파도도 없이 그저 덤덤해집니다. 그저 조용하고 안온하면 그만이지요. 매일 아침 6시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로 나가 난초 잎을 정성스레 닦고 따뜻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끓입니다. 찻잔을 기울이며 아파트 단지 내 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은 어느 집 할머니 생신이라더라. 누가 빙판길에 넘어졌다더라 하는 소식들.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심심하다 하면서도 마음은 늘 이웃의 시시콜콜한 소식들에가 닿아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막 저녁 밥상을 준비하려고 냄비에 불을 올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며 문을 열어보니 딸 지은이가 양손 가득 짐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제 외손자 민준이가 잡혀 있었고요. 엄마 우리 며칠 좀 있다 갈게.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눈과 주름은 평소보다 깊어 보였고 얼굴 전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제가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딸은 짐을 들고 성큼성큼 들어와 민준이를 거실로 보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잠깐 놀고 있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실 거야. 저는 얼떨결에 문을 닫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었죠. 갑자기 웬일이니 도훈 서방은 요즘 공사 현장 때문에 바쁘다며.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정리하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이 회사에서 갑자기 부산 현장 지원을 나가게 됐어. 적어도 한 달은 걸린대. 나 혼자 민준이 챙기랴, 학원 픽업하랴, 집안일 하랴. 너무 힘들어서 좀 쉬려고 왔지. 엄마도 손자 보고 싶어 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왔다. 안 그래도 집이 절간 같았는데 너희가 오니 사람 사는 것 같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아는 사위 박도훈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사무소에서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그는 출장이 잡히면 언제나 미리 제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는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연락 한 통 없이 딸만 덜렁 보냈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타박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사위의 출장이 평안하길 비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끓인 소고기 무국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혀가며 맛있게 먹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비밀 요원하러 갔어요? 민준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지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젓가락을 쥔 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아이고 애들은 참. 너도 어릴 땐 외할아버지가 도깨비 잡는 경찰이라고 그랬어. 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과 손자가 쓸 빵을 정리하며 이불을 새로 깔아주었습니다. 딸이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신세 좀 질게. 미안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신세 타령이니. 편하게 지내다 가라. 딸은 다시 한번 힘없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잠귀가 밝아진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불안감 때문일까요? 딸은 가볍게 말했지만 가져온 짐은 주말 여행용이 아니라 마치 야반도주라도 한 사람의 이삿짐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왜 문자 한 통이 없을까요? 아무리 급해도 장모에게 안부 문자 정도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창밖의 바람소리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나무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 서성이는 사람 그림자처럼 보여 섬뜩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파심이 많아진 게야. 내 딸과 손자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식구들 숨소리에 마음이 놓였지만 갈수록 밤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 베란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창문 단속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거실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아주 낮고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TV를 켜둔 줄 알았지만 거실은 캄캄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지은이의 방문 너머였습니다. 싸우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억지로 눌러 짜내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 걱정 마.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너희는 절대 움직이지 마. 저는 숨을 죽이고 방문에 귀를 댔습니다. 엿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이 걷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맡고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사위 도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지은아? 최대한 침착하게 불렀습니다. 누구랑 이야기하니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헝클어진 머리에 회색 잠옷 차림이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누구 말소리가 들려서 통화 중이었니?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영어 회화 유튜브를 틀어놨는데 따라 하느라 소리를 냈나 봐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같던데. 아, 영상 속 선생님 목소리예요. 이제 껐어요. 엄마도 얼른 주무세요. 딸은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침대 매트리스가 푹 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 혼자 눕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 그 작은 속삭임이 마치 폭풍 우의 전조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을 꼴딱 새우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훈이는 정말 부산에 간 걸까요? 아니면 어젯밤 그 방 안에 있었던 걸까요? 아침 6시 30분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희 집은 빌라 3층입니다. 층계를 내려가려는데 계단 구석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담배꽁초였습니다. 필터 끝까지 바짝 타 들어간 꽁초, 그리고 그 옆에 구겨진 담배갑. This plus 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희 층에는 저와 80대의 독거노인인 박씨 할머니, 그리고 빈집이나 다름없는 옆집뿐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것도 계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울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담배갑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 도훈이가 피우는 담배가 바로 디스플러스였습니다. 끊겠다고 맹세했지만 힘들 때면 몰래 피우던 그 담배. 부산에 있다던 사위가 왜 우리 집 현관 앞에 다녀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업 실패, 도박빚, 온갖 흉흉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은이는 퀭한 눈으로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저는 대형 마트로 향했습니다. 가전 코너에 가서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티 안 나는 감시 카메라 하나만 줘요. 조작하기 쉬운 걸로.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디지털 탁상 시계처럼 생긴 가정용 CCTV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야간 촬영도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첩보 작전을 수행하듯 그것을 사서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반 모두가 딴청을 피울 때 저는 그 시계를 거실 TV 장식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현관과 소파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였죠. 엄마, 그게 뭐야? 딸이 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기념품으로 주더라. 시계도 되고 온도도 나온다네. 저는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흑백의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나타나지 않기를. 아니, 차라리 빨리 나타나서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내주기를. 새벽 1시 30분경 화면 속 현관문 도어락이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열쇠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비쩍 마른 그림자 하나가 도둑고양이처럼 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하게 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사위 박도훈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기다렸다는 듯 뛰어나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딸이 울먹거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장모님 깨신다. 사위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거칠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놈들이 따라붙었어. 딸이 물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깔렸더라. 골목으로 따돌리고 오느라 늦었어. 화면 속 사위가 몸을 돌려 소파에 앉는 순간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두운 저괴선 화면이었지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위의 왼쪽 뺨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임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셔츠 깃은 찢어져 있었고 팔뚝에는 긁힌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참아. 내가 돈 좀 더 구하면 놈들이랑 협상할 수 있을 거야. 사위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협상 누구랑 도대체 얼마나 더 구해야 하는데 딸은 사위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지난밤의 녹화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그리고 배신감이 아니라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침 6시 딸이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 차 한 잔 다 드릴. 앉아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습니다. 딸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어 어젯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적막한 아침 공기 속에서 사위가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출장 갔다 하던 남편이 왜 새벽에 몰래 들어와? 왜 얼굴은 그 모양이고 너 언제까지 엄마 속일 작정이었니?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 무릎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걱정하실까봐 흑흑 정말 말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해. 무슨 일이야? 사람 죽인 거 아니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어서 말해. 딸은 더듬더듬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가장 친한 고향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채였습니다. 원금 1억 원. 그런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렸고 사채업자들이 보증인인 사위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처음엔 점잖게 굴더니 돈 못 갚으니까 돌변했어요. 회사로 찾아오고 밤낮 없이 전화하고 이자가 불어서 지금 2억을 내놓으래요.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딸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위는 가족에게 해가 될까봐 거짓말을 하고 저를 피신시킨 뒤 혼자 찜질방과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구하러 다녔던 겁니다. 밤에는 배달 일을 하고 새벽에야 몰래 들어와 쪽잠을 잤던 거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도훈 서방 오라고 해. 오늘 저녁에 당장. 엄마 그이는 엄마 볼 면목 없다고. 잔말 말고 오라고 해. 내 사위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그리고 해결 방법 찾을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그날 오후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훤한 대낮에 본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퀴퀴한 냄새가 났고 얼굴의 멍은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제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다. 내 노후 자금이자 장례 치를 돈이다. 이거라도 보태서 급한 불부터 꺼라. 사위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됩니다, 장모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절대 못 받습니다. 제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아, 목숨이 중하지 돈이 중한가? 자네가 내 딸 남편이고 내 손주 아비야. 자네가 무너지면 내 딸도 무너져. 그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야.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민준이가 뛰어나와 사위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이제 가지 마. 아빠 냄새 나도 괜찮아. 나랑 있자. 사위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사위의 등 뒤로 딸도 울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막막했던 가슴에 작은 용기가 생겨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악질, 사채업자들입니다. 저는 제 오랜 이웃이자 은퇴한 강력계 형사 반장 출신인 392호 박 반장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양반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박 반장님께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 반장님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님, 잘 들으세요.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닙니다. 협박, 주거, 침입, 폭행.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놈들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 증거 앞에서는 쥐새끼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박 반장님의 지시는 명쾌했습니다. 첫째, 도훈 서방의 상해 진단서를 끊을 것. 둘째, 그놈들의 협박 전화와 문자를 모조리 녹음하고 캡처할 것. 셋째, 놈들을 유인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것. 1시간 뒤 박 반장님이 녹음기 하나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쫄지 마. 깡패들은 약해 보이면 더 물어뜯어. 지금부터 저놈들한테 전화를 걸어 최대한 불쌍하게 빌어. 그래야 놈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입으로 죄를 짓게 될 거야.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상대방은 독사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초회 실장님, 접니다. 박도훈입니다. 어이구 박 사장. 살아있었어. 난 또 한강 다리라도 간 줄 알았네. 전화기 너머로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정말 돈을 구하고 있는데 2억은 너무 큽니다. 원금이라도 먼저. 야, 이 새끼야. 장난해. 내가 자선사업가야. 오늘부로 이자 붙어서 2억 5천이야. 내일 전고까지 안 가져오면 내 마누라랑 애새끼 있는 그 처갓집으로 찾아가서 아주 잔치를 벌여줄 테니까 그리 알아.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건 불법 아닙니까? 불법, 하하하. 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네 아들내미 손가락 하나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내일 보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딸과 달리 박 반장님은 눈을 빛내며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잡았다. 특수 협박의 공갈미수.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다음 날 놈들은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온 건달들이 저희 빌라 입구의 붉은 락카로 박도훈 돈 갚아 가족 몰살 같은 끔찍한 문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겁에 질려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제 고함에 놈들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독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할망구 시끄러우니까 문 열어 사위 놈 숨겨둔 거 다 알아. 그때였습니다. 미리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 양쪽을 막아섰습니다. 박 반장님이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미리 언지를 준 덕분이었습니다. 동작 그만 당신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기세등등하던 독사와 그 일당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수갑을 찼습니다. 사위와 딸,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냈을 때 법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남은 것은 빚 문제였습니다. 박 반장님의 소개로 만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증선 원금은 갚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고금리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위는 사채업체가 아닌 원채권자와 협상을 했고 원금과 법정 이자를 합쳐 합리적인 금액으로 빚을 조정받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5천만 원과 사위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급한 불을 끄고 나머지는 3년에 걸쳐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위는 더 성실하게 일했고 딸도 부업을 시작하며 남편의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낯선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번호였습니다. 도훈아, 나 철수다.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속았어. 고수익 알바라고 해서 왔는데 여긴 보이스피싱 조직 감옥이야. 여권도 뺏기고 갇혀 있다가 겨우 탈출해서 숨어 있어. 내가 죽어서라도 네 돈은 꼭 갚을게. 미안하다, 친구야. 사위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만 있어라. 사람만 있으면 된다. 친구도 사위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사위는 그 전화를 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그리고 안도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생한 사위와 우리 가족을 위해 갈비찜을 하고 푸짐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박 반장님도 초대했지요. 사위는 소주잔을 채워 제게 올리며 큰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가장은 혼자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만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사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뭐냐? 비 오면 같이 우산 쓰고 바람 불면 서로 껴안고 버티는 게 가족이지. 혼자 끙끙 앓는 건 가족이 아니야. 이제 우리 아픈 건 다 털어버리고 행복하게만 살자.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폭풍우를 함께 뚫고 지나온 배처럼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다 벼랑 끝에 몰린 사위 그리고 그 짐을 기꺼이 나눠지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장모님. 힘들 때일수록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용기 내어 가족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